최근 들어서 글쎄요, 뭐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3대 충격. 근데 이게 정말 충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몇 가지들,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공습 이슈, 그리고 그에 따른 유가 급등, 그리고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의 코스피 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은 부정적인 이슈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향력이 뭐 전쟁이라는 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 뭐 2월 말부터 지금 한 10일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충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게 뭐냐면은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1,000조 이상이 증발해 버렸어요. 네. 엄청난 충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충격으로 봤던 거고, 그러면 그게 다 들어왔느냐? 그거는 아직은 좀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속 많고, 네. 뭐 야간에 미국 시장도 보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어제도 보면은 뭐 쭉 올랐다가 또 끝날 때 보니까 딴 세상으로 또 끝나 있고,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죠. 그리고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렇다고 보면 우리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주식시장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쟁이 만약에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끝날 거냐, 과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금방 끝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금방 끝날 거라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네. 어떤 식으로 끝날 건지도 아직 그림이 나와 있지 않고, 이런 와중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갔다가 연초부터 막 그 우리 시장을 막 이렇게 매도 분위기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이런 그 미국 이란 전쟁이 탁 터지다 보니까 거기에 더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더 이제 물량을 부어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겹쳤었죠. 다행히 이제 뭐 5천 선에서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지금 쭉 올라와 있는 건데, 그럼 과연 여기서 이제 버틸 수 있는 거냐? 우리가 기존 뭐 2월 중하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6,500, 7,000, 7,500, 뭐 8,000 간다 뭐 이 얘기를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갈 수 있는 거냐? 너무 또 낙관적인 그런 거 아니었느냐? 뭐 할인할 요소는 없었느냐? 이걸 좀 생각해보는 지금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수급적인 이슈만 좀 놓고 보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꽤나 100 언저리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환율 문제가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1,500원 돌파는 안 됐지만 환율이 아무래도 원화가 약세로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순매도를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다수로는 그거죠. 차익 실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제 해외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그들이 보는 단일 시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들이 보는 여러 복수의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차익이 뭐 대상이 되면은 무슨 얘기죠?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수익률이 많이 올라오면은 차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매도를 했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지금 아주 그 극대화돼 있다. 우리 시장이 그렇게 잘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 숫자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글로벌 수익률 YTD로 연초 이래 이렇게 수익률인데, 이렇게 지금 31% 지금 빨간 바로 돼 있습니다만은 31% 온 게 이거보다 사실은 더 높았었죠. 최근 2주간 보면 마이너스 7% 아닙니까? 네. 이걸 감안하면 거의 40% 내외에 있던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 작년에 76%나 올라가는데 또 40% 들어갔어?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건데, 그럼 과연 그게 다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를 못 하죠. 저는 무슨 또 생각을 하냐면, 제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한국은 원래 베타가 높은 나라였어. 그리고 이렇게 작년에도 76%, 금년 1월, 2월 40%씩 가. 이게 뭐죠? 위로 튈 때 다른 나라보다 많이 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죠? 베타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얘기할 때 베타가 높은 종목이 어느 거죠? SK 하이닉스가 훨씬 높습니다. 거의 2배 정도 됐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내려와서 1.6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외국인들 눈에는 베타가 높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국면, 위험 회피 국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장의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차익 실현 플러스 고베타 국가의 뭐 숙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지금 겹쳐서
이번 3월 초에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뭐 전쟁 장기와 관련된 이슈들이 아무도 사실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호른수 해역 관련된 봉쇄 이슈가 아직까지 좀 풀리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전쟁이 좀 장기화로 가는 분위기로 간다면 한국 시장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L자형 하락으로 또 가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유를 갖다 다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영향을 이제 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이 지금 당장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1,470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장중에는 1,500원도 넘어갔던 우리 환율입니다. 이게 뭐 과거에 위기 국면에서만 이렇게 있던 환율인데 요새는 툭 하면 1,500원 근처로 가잖아요. 그럼 뭐죠? 수입 물가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가만 올라도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환율이 저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입 물가에 압력을 받아서 우리 국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V자형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L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고, 만약에 이런 전쟁이 오래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확실하면 소비를 어떻게 되죠? 줄이잖아요. 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경기는 위축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 우리 제일 싫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도 싫어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3월 초에 홍역을 겪은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날 거냐 이런 걸 폴리마켓 같은 데서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면은 50%, 60%의 사람들이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걸린다고 하면은 지금 유가가 뭐 60불 뭐 내외에 있던 이런 유가가 지금 90불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올라온 유가가 뭐 3개월, 4개월 계속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뭐 공이 그런 걸 지금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WTI나 브렌트유들이 굉장히 급등 이후에 약간 정체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꽤 높은 유가가 여전히 뭐 유지가 되고 있고 일부 또 파생 시장에서 유가 상방에 대한 배팅이 여전히 역대급으로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가에 대한 흐름도 우려가 많습니다. 한국 경제가 좀 견딜 수 있는 유가 인계치 어느 정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뭐 네. 100불까지는 어떻게든 해보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비축량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네. 뭐 한 뭐 6달, 7달 정도는 버틸 이제 여력이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보면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뭐 기름 안 나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뭐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비축량이 더 이제 길은 거고 한 8달 정도 되는 거고 우리가 한 6, 7달 정도 되는 건데 버틸 수 있는데 그 지나가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중국도 문제가 되잖아요. 네. 중국도 자기들도 뭐 석유가 납니다만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그런 또 이슈가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비축 그 기간 재고 기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만약에 120불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거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뭐 타코성으로 얘기를 하면서 야 이제 전쟁 금방 끝날 거다, 뭐 유가 이제 고점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도 시장이 저렇게 막 망가지기 직전에 있고 유가가 120불을 장중에 그때 막 근처에 갔었죠.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다. 그것도 알고 있다. 예전에도 보면 시장 막 망가질 때 바치는 게 누구였어요? 트럼프가 바치잖아요. 그래서 유가 시장도 지금 뭐 사고는 트럼프가 쳐놓고 어쨌든 트럼프가 유가 시장을 바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막 엄청나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국면은 아니잖아요. 네. 아직도 뭐 브렌트유로 보면은 뭐 90불 그 수준에 지금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빨리 수습하면 이게 예전같이 쭉 내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국제 원유 시장은 공급이 많아진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팍 이렇게 스파이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긴장해야 되는 이런 국면. 근데 120불을 넘어간다. 그럼 저는 진짜 위기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가가 튀어오르는 게 국내에 굉장히 아킬레스건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국내 같은 경우는 한 6, 7개월 약 뭐 210일 정도 수준의 석유 비축량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몇 달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이게 견딘다고 해서 견뎌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모든 뭐 유류 부분들 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 어떤 유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이제 해외 업체들이 우리 국내에 들고 있는 것도 좀 달라고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이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중동 원유에 대한 수입 비중이 많이 줄어 있다. 네. 이런 게 좀 이제 하나의 이제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는 거고, 미국 쪽에서 뭐 또 뭐 심지어는 뭐 러시아 쪽에서 좀 러시아의 지금 제재까지도 좀 일부 완화해 주는 쪽으로 미국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수입 선을 좀 다양화하는 그런 거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가 튀게 되면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 등을 포함한 부분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미국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단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딜레마가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금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도 당연히 인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하게 좀 더 흘러가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페드 의장 이제 지명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뭐 한 2회 뭐 정도 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한 50bp 확 내리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임명을 했을 텐데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페드 와치에서는 보는 게 야 지금 6월에 못 내릴 것 같아 이러면서 뭐 3분기나 가야 내릴 것 같은데 뭐 이런 걸로 좀 입장이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나마 내릴 수야 진짜 내릴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런 상황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온 거 보면 실업 고용지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상당히 약하게 나오잖아요. AI에 관련된 그런 이슈인 건데 그럼 경기가 안 그래도 이제 위축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게 다 금리 인하 소재거리잖아요. 핑계거리고. 근데 지금은 걷다가 유가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가가 가버리니까 야 이거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슈인데 이럴 때 금리를 내린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딜레마 이게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좀 노이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건데 AI발 노이즈들이 최근에 많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주가가 약세되고 뭐 클라우드 코어 나오면서 막 소프트웨어 주식들 막 다 박살나고 그래서 사스포컬립스 뭐 이런 단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되고 최근에 또 그 뭐 오라클, 오픈 AI 뭐 이 AI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이쪽을 조금 줄인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회사채 시장에서 펀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네. 상황이고 또 연구체를 뭐 발행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잉여 현금으로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 조달해서 하는 그런 거로 갔는데 ROI는 언제 이게 좋아질지를 모르겠고 계속 투자는 해야 되고 근데 지금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런 경기 위축 상황이 온다 물가가 올라간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AI 투자가 그렇게 과감하게 큰 규모로 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음표를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세 번째라고 봅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펀드런, 종국에 가서는 뭐 뱅크런 이슈까지도 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이슈로 번질 수도 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금융 위기 같은 거 이제 발발할 때 보면은 리만 사태 1년 전부터 이런 이슈가 슬금슬금 나왔어요. 지금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3호 크레딧 시장의 회사 이름들은 왜 이렇게 블루하고 블랙 이런 걸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블루아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랙스톤, 블랙락. 근데 우리 블랙락 그러면은 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도 이렇게 환매를 갖다 5%로 제한을 해? 야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관을 향해서 뛰어갈 이런 자세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내놓을 돈이 없잖아요. 금융기관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준율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준율이 뭐 100%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 있어요? 다 미스매치입니다. 안 맞아요. 네.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고객이 뭐 야, 내가 50% 투자했으니까 50% 내줘. 그걸 어떻게 내줘요? 3, 4% 내주면 잘 내주는 거죠. 그죠? 그것도 3, 4% 내주면 다 내주는 걸 거래요. 아마 은행에서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상호펀드인데 그나마 이제 5% 얘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의심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 혹시라도 번진다라고 하면 AI들이 뭐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금리도 또 오르고 그러니까 또 그 일드 차이도 상당히 이제 벌어질 수가 있다. 정크펀드나 뭐 이런 거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국면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다 노이즈라고만 볼 필요는 없어요. 시그널들이 지금 슬금슬금 기어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바퀴벌레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쪽만 바라보지 말자. 리스크도 항상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올해 주식시장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기 이슈나 테마에 흔들리시면 매번 같은 실수만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평가라는 것은 느낌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공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계좌를 평생 지켜줄 검증된 투자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532 법칙을 기반으로 돈이 몰리는 섹터가 어디인지, 저평가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줄 기계적 수익화 루틴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 기준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감에 의존하는 95%의 개미를 이기는 단 5%의 필승 공식으로 더 이상 불안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원칙으로 이기는 투자 8주 완성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 4회 집중적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투자 기법을 알려드리는 이론 강의뿐 아니라 배운 원칙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라이브 수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2달만 집중하세요. 8주가 끝나면 시장이 흔들려도 뉴스가 쏟아져도 투자가 쉬워집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이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 저 이건희와 함께라면 꾸준히 성장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 이기는 투자 지금 시작하세요.